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죠. 바로 CME 그룹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거인들 뒤를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바로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 그리고 체인링크, 스텔라 이 세 가지죠. 네,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입니다. 2026년 2월 9일을 목표로 해서 이 세 자산에 대한 선물 상품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게 단순히 상품 목록에 몇 줄 더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아, 그 이상의 의미라면요? 전통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CME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시각의 변화요? 네. 예전처럼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합니다. 의지의 표명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이 왜 지금 중요한지, 또 이게 해당 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짚어보죠. 선물 계약이라고 하면 여전히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상품의 핵심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접근성의 문턱을 얼마나 낮췄느냐, 바로 이겁니다. 접근성이요? 네, CME는 아주 큰 손들, 그러니까 거대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개인들을 위한 마이크로 계약을 함께 출시합니다. 아, 표준 계약과 마이크로 계약? 네, 이게 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죠. 그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를 보면 표준 계약이 10만 에이다인데 네, 10만 에이다 단위죠? 마이크로 계약은 딱 10분의 1 수준이네요. 1만 에이다. 맞습니다. 체인링크는 5,000개 대 250개, 스텔라는 25만 개 대 12,500개로 나뉘고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계약이 있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이 마이크로 계약의 존재가 이번 발표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전까지 CME 같은 제도권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상 거대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수백억 원은 굴려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상품을 제공하니까 이제는 중소규모 펀드나 전문 트레이더, 심지어는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까지도 규제된 환경 안에서 훨씬 정교한 전략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교한 전략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카르다노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 이럴 때 이 마이크로 선물 계약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현물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막는 그런 해지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해지 전략을 쓰려면 너무 큰 계약을 맺어야 해서 내 포트폴리오 규모랑 안 맞는 소위 오버해지의 위험이 있었어요. 아,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산 규모에 맞춰서 훨씬 세밀하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결국 가격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CME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알트코인 라인업을 그것도 한 번에 3개나 추가하면서까지 확장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장 수요가 있었다고요. 네, 그 동기는 2025년의 기록적인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데이터요? 2025년 한 해 동안 CME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일평균 거래량이 약 27만 8천 계약에 달했거든요. 27만 8천 개요? 이걸 명목가치, 그러니까 계약의 액면가로 환산하면 하루에 무려 120억 달러입니다. 잠시만요. 120억 달러요? 하루에? 네, 하루 거래 규모가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거죠. 와, 이건 직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 즉 미결제 약정 규모가 31만 계약을 넘었다는 점이 그걸 증명하죠. 아,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잡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기관들의 진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진짜 수요?
사실 이런 흐름을 보면 2017년에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CME에 상장됐을 때가 생각나요. 아,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데요? 그때 월스트리트에서는 디지털 튤립에 돈을 거는 상품이라면서 조롱하는 분위기가 엄청났어요. 이게 정말 자산이 될 수 있나? 이런 회의론이 지배적이었겠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이제는 주요 알트코인까지 라인업에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시장의 인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관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편입해야 할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파티에 가야 하나?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떤 옷을 입고 가서 누구랑 춤을 출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군요. 그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CME가 그들이 안심하고 춤출 수 있는 무대를 계속 넓혀주고 있는 셈이고요. 네, 기관들은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규제가 불명확하고 보안사고 위험이 있는 현물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건 꺼리잖아요. 그렇죠. 고객 자산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CME처럼 수십 년간 검증되고 또 미국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따르는 시자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 하필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였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시장에는 폴리곤이나 아발란체처럼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 셋이 선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시가총액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CME가 이 셋을 선택한 건 각 코인이 가진 뚜렷한 역할,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고 봐야 해요. 고유한 특성이요? 네, 이건 마치 잘 짜인 포트폴리오 상품 같아요. 첫째, 카르다노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관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안정성이요? 모든 업데이트가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진행되거든요. 이런 학술적 접근법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뢰를 주죠. 아,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기관들의 선택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체인링크는 어떤가요? 체인링크는 인프라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분야의 선두주잖아요. 그렇죠. 디파이나 NFT, RWA 같은 것들이 현실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때 함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랄까 고속도로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스텔라는요. 이건 다른 두 코인이랑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스텔라는 실질적인 사용 사례, 특히 전통금융과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선택됐다고 봅니다. 국경 간 결제와 송금에 특화되어 있죠. 아, 이건 시티그룹이나 IBM 같은 기존 금융 대기업들이 이미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기관들에게 스텔라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안정성의 카르다노, 인프라의 체인링크, 그리고 실용성의 스텔라. 이 세 가지 다른 유틸리티를 묶어서 기관들한테 종합적인 알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자산을 하나의 패키지로 선보인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뉴스가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그 핵심 신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관 투자 확대의 문이 더 활짝 열렸다 이거겠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카르다모, 체인링크, 스텔라가 CM이라는 제도권의 놀이터에 정식으로 입성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기관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투자 가능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쓰는데 규제된 파생 상품이 있느냐가 이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내부 규정상 CME의 선물 상품이 상장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제 이 세 코인도 그들의 쇼핑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기관 자금 유입이 무조건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파생 상품이 환물 시장과는 괴리돼서 월스트리트의 투기판만 키울 거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현물 가격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제된 파생상품 시장의 존재는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더 큽니다. 순기능요? 네, 바로 시장의 효율성 증대 효과 때문이죠. 시장의 효율성 증대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말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발견 기능이에요. 가격 발견이요. 선물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기관들이 참여해서 미래 가격에 대해 베팅을 하죠.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합의된 가격이 형성되고 이게 현물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정보가 한 곳에 효율적으로 모여서 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해지 기능입니다. 아, 네.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기능이죠. 예를 들어 체인링크 노드를 운영하는 기업은 보상으로 받는 링크 토큰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때 CME에서 링크 선물을 매도해두면 실제 링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선물 계약에서 얻는 이익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안정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존재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이번 CME의 결정은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하나뿐이었고 맞아요. 그러다 이더리움이 추가됐고 그 후에 리플, 솔라나에 이어서 이제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중견 알트코인들까지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위상이 전통 금융시장 안에서 높아졌다는 증거니까요. 과거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를 사기나 튤립 버블에 비유하며 무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정말 그렇네요. 이제는 CME 같은 핵심 금융 인프라가 앞다투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9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에서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 선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둘째, 기관용 표준 계약과 함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마이크로 계약이 함께 출시돼서 다양한 규모의 투자자들이 규제된 시장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히 몇 개의 코인이 추가된 사건이 아닙니다. 알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서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유틸리티를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금융이 거래하는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계속해서 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다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게 될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두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질 때 과연 암호화폐의 그 탈중화가 정신이 월스트리트를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규제와 자본 논리가 암호화폐의 본질을 바꾸게 될까요? 아, 그 거대한 흉겨루기의 방향을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